부자의 생각을 훔쳐라. 나폴레온 힐. 1장.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성공의 초석이다. 한마디 말이 나를 변화시켰다. 나는 소년 시절에 자칫하면 쓸모없는 놈이라는 별명이 붙여질 뻔했다. 9살이 된 직후였다. 8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는 친척집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와 친척들에게 불량한 아이로 찍혔다. 사람들이 시키는 일 중에 제대로 하는 일이라고는 없었으며 제대로 하는 짓은 고약한 망나니짓 정도였다. 어떤 사람은 제시 제임스의 환생이라고까지 말하였다. 나는 나대로 그 평판에 어울리도록 마음껏 행패를 부렸는데 진짜 유견발 권총을 가지고 서부 사나이의 흉내를 내곤 했다. 그때 한 여인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 그 사람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확 달라졌다. 그는 다름 아닌 나의 계모였다. 아버지가 재혼한다는 것을 알게 된 친척들은 내가 그녀를 싫어하도록 이간질했다. 그 여자에 대한 갖가지 부정적인 정보를 빠짐없이 전해준 것이다. 사람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다투는 것을 보는 일이 큰 즐거움인 모양이다.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유혹에 넘어갔다. 드디어 아버지가 그녀의 손을 잡고 우리들 앞에 나타났다. 집에는 친척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었고 아버지는 그녀에게 한 사람씩 소개해 나갔다. 아버지는 맨 마지막으로 내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나는 구석진 곳에서 몸을 비스듬히 꼰 채 마치 악당이라도 된 듯한 자세로 서 있었다. 이 녀석이 이제 당신의 아들이 될 나폴레온이야. 아버지는 계모에게 나를 소개했다. 이 와이즈 카운티 일대에서 가장 고약한 놈이라고 해도 될 거야.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올바른 사람이 되긴 틀린 녀석이지. 내일 아침 동이 트기 전에 이놈이 당신에게 돌을 던진다고 해도 누구 하나 놀라지 않을걸. 이 말을 들은 나의 마음은 크게 동요되었다. 그러나 계모는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양 손바닥으로 나의 볼을 잡은 채 얼굴을 위로 치켜들고는 가만히 내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러고는 아버지를 향해 말했다. 이 아이는 절대로 고약한 아이가 아니에요. 아주 영리하고 똑똑한 아이예요. 당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아주 잘못되었어요. 아버지의 기분 나빠하는 표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모는 계속 말을 이었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한 목표예요. 누가 내게 이런 말을 해준단 말인가? 누가 내게 이런 말을 해준 것은 이번이 난생 처음이었다. 나는 기지개를 켜듯 몸을 쭉 뻗어 가슴을 활짝 폈다. 얼마나 기뻤는지 나도 모르게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내 어머니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온 그 여자, 지금까지 친척이 부르던 호칭이었던 그 여자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최고의 그 무엇인가를 꺼내줄 사람임을 어린 마음에도 느낄 수 있었다. 단순하기 그지없는 한두 마디의 말이 나를 완전히 새로운 아이로 바꿔놓았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나의 유견발 권총 시대는 막을 내렸다. 성장의 감에 따라 나는 점점 자신의 존재를 파악하게 되었고 나에게 글을 쓰는 재주가 있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되었다. 계모는 나에게 타자기 치는 방법을 익히게 해주었다. 그 덕분에 나는 나중에
신문사로 기사를 보낼 수가 있었고 이 경험을 통해 성공한 사람들과 인터뷰할 자격도 얻게 되었다. 그런 인연으로 세계 최대의 부호인 앤드류 카네기를 알게 되었고 사흘 밤낮으로 그와 인터뷰를 했다. 그리고 어떤 약속이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졌다. 그 약속이란 그가 벌써 작성해 두었던 유서를 실행에 옮기는 일이었다. 앤드류 카네기의 막대한 유산의 비밀. 그의 유서의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된다. 내가 쌓아 올린 막대한 재산의 대부분을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 그 재산이란 나를 거부로 만들어준 성공의 비결에 관한 철학을 가리킨다. 카네기는 자신의 체험 중에서 성공의 비결을 정리하여 그것을 다시 자기의 생활이나 사업을 이루는 데 활용함으로써 그 가치를 검증해 나갔다. 비결은 어떠한 경우에든 큰 힘을 발휘하였고 그 자신을 커다란 성공으로 인도해 주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도 이 비결을 응용한다면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뒷받침해 줄 근거가 필요했다. 그와 동시에 많은 에피소드를 추가하거나 알기 쉽게 표현해서 어느 누구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했다. 그 일을 나에게 맡긴 것이다. 1908년의 일이다. 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가 소개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눈에 띄게 성공한 507명의 사람들로부터 협조를 얻어 단독 인터뷰와 자료 수집에 들어갔다. 그리고 나는 이 사업을 통해 놀랄 만한 법칙을 발견했다. 그것은 그냥 탁상 공론으로 끝나는 성공 기술이 아니었다.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의 인생에 담겨 있는 비밀이었다. 그들의 행동 패턴에서 추출된 성공의 비밀이었다. 이를 계기로 해서 발전한 것이 오늘날의 나폴레온 힐 재단이다. 드디어 이 활동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 몇 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번영과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었다.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 견디기 어려운 역경은 그만큼, 아니 그 이상의 이익을 실현해줄 씨앗을 선물해준다. 실패나 실의를 경험하지 않고 곧바로 성공을 이룬 사람은 거의 없다. 실패했더라도 자기 본연의 모습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진실되게 지키면 얻어맞고 쓰러지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혹시 강한 펀치를 맞고 쓰러진다 하더라도 금방 일어날 수 있다. 울퉁불퉁한 험한 길에 들어섰을지라도 반드시 잘 포장된 고속도로로 향하는 길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당신은 그런 진리란 단순한 일에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지 모른다. 그러면 복잡한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곤란한 문제를 극복하고 식민지의 입장에서 벗어난다는 문제를 생각해보자. 잡다한 문제들을 모두 거두어들여서 조정하고 통일한 다음 자기가 초대 대통령에 취임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어떨까? 1910년 나는 당시 워싱턴 주재 재무관이었던 마누엘 L. 캐손 모리나 씨의 사솔 고문으로 일하게 되었다. 정치적인 면에서 그의 상담자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내가 새롭게 체계화시킨 성공 프로그램 PMA를 가르치기도 했다. 성공 프로그램을 가르친다는 것이 정치적인 상담자 역할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캐손 씨는 훗날 1935년
독립한 필리핀 연방공화국에서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필리핀 국민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바람은 캐손 씨의 마음을 강하게 자극해 주었고 그는 오래전부터 새로운 국가의 초대 대통령이 될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나는 그가 필리핀의 독립과 대통령에 대한 꿈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이러한 큰 일을 하루아침에 성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확실한 바람이나 목표를 결정하는 행위에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힘이 있다. 그러나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목표를 실현하려는 의지의 힘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많다. 캐손 씨의 고문 역할을 맡은 지 몇 해가 지났을 때 나는 그에게 필리핀을 독립시키고 새로운 국가의 리더가 되는 날을 확실하게 정하는 편이 좋지 않겠냐고 의중을 떠본 일이 있다. 한편으로 나는 목표를 달성한 후에 그가 매일 반복해서 복창할 자기 선언도 준비했다. 그 선언은 이렇게 마무리 지었다. 내 마음은 나의 목적과 일치하는 의견이나 영향만을 받아들인다. 제한 시간과 자기 선언은 캐손 씨가 자신의 마음을 다지고 향후에 나타날 장애에 맞서 에너지를 유지해 나가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캐손 씨가 PMA 프로그램을 쓰기 시작한 지 24년이 지난 1935년에 그는 신생 독립국 필리핀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그 기간은 미리 정해두었던 기간과 겨우 6개월의 오차가 있었을 뿐이다.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그 기간 동안 세계대전이나 그 밖에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예측한 기간 내에 꿈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을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할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그 이전에 PMA 프로그램의 원리가 다양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대단히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단언할 수 있다. 이번에는 PMA 프로그램을 응용해서 눈부신 성공을 거둔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현재 시카고에 살고 있는 세계적인 대부호에 대한 이야기다. W. 클레멘트 스톤의 결단. W. 클레멘트 스톤은 세계 최대의 보험그룹인 콤바인드 보험회사를 산하에 두고 있는 기업그룹의 총수다. 그는 1981년에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다. 그런데 클레멘트 스톤이 자기의 바람, 즉 자신의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쏠리는 것을 느낀 때는 고교 시절이었다고 한다. 당시 그는 보험 권유를 하는 아르바이트로 엄청난 실적을 올렸다. 그의 소득은 상사의 급여를 초과할 정도였다. 1988년 현재 그의 자산은 거의 5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지금도 계속 매우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그런 그도 1939년에 커다란 위기에 직면했다. 당시 그는 특별재해와 의료보험을 취급하는 대보험회사의 대리점장이었는데 어느 날 모 회사가 음모를 꾸며 그와의 계약을 2주일 후에 해지한다는 통지를 해왔다. 그때 스톤은 이렇다 할 예금이 없었다. 때문에 대리점 계약을 어떻게든 지속해야만 했다. 그때 스톤은 4, 5분 동안 자기 자신의 마음과 약속을 하고 자문자답해 보았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다. 자기와의 계약 해지가 보험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가져온다는 점을 설득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한편 보험회사로서는 계약을 해지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지만 대화를 나눈 후에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래서 스톤은 자신의 희망대로 대리점 계약을 지속할 수 있었다. 그날부터 그는 방대한 자산 형성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한다. 그는 1956년까지 의료, 재해보험회사를 자신의 소유로 만들기로 결심했고 실제로 그 결심은 1956년에 달성되었다. 한편 스톤은 자기 자산을 $10,000,000로 늘릴 것을 결심했으며 이것 역시 달성할 수 있었다. 최근에 그는 평생의 목표로 자산 $6억 만들기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기한을 언제까지로 정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것도 아마 틀림없이 이루어낼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산의 대부분을 현재까지 그래왔듯이 인류의 행복을 위해 사용할 것임에 틀림없다. 심장이 약한 사람이라면 $6억 소리만 들어도 펄쩍 뛰겠으나 PMA 프로그램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면 야, 그거 괜찮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스톤을 처음 만난 것은 1953년이었다. 그때 나는 그의 부와 명성에 대한 드라마틱한 출세 비화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가 혼자서 사업을 시작했을 당시 그의 재산은 현금 $100와 단 한 권의 책이었다고 한다. 그 책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였는데 나의 저서 중 가장 기본적인 책이다. 그는 나에게 제안을 해왔다. 내가 낸 책과 PMA라는 성공 프로그램을 자신의 회사에 다니는 모든 사원에게 적용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그가 나의 철학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나는 무척 흥미를 느꼈으므로 기분 좋게 그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그 일에는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의 전 사원에게 PMA 프로그램을 가르치는데 나는 모든 시간을 쏟아서 도와주었다. 그리고 성과는 만족할 만했다. 카네기의 지시에 따라 내가 20년간 연구했던 일이 확실하게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그 연구란 사람들이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진정 원하는 바대로 나아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기적의 공식을 확립시키는 일이었다. 그 공식이 도움을 준다는 사실은 스톤의 회사에서 분명히 재확인되었다. 내가 스톤과 일을 시작했을 무렵 그 회사의 중력들은 대부분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PMA 프로그램의 도입은 시간 낭비라면서 모두들 부정적이었다. 그들은 PMA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거의 들어본 일도 없는 것 같았다. 이 프로그램이 507명의 유능한 사람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느낀 방대한 자료를 기본으로 삼아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회의적인 견해를 갖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5년 뒤에 그 중력들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회의를 할 기회가 생겼다. 물론 스톤 씨도 그 자리에 있었다. 스톤이 중력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콤바인드 보험회사는 지금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한 다음 다시 입을 열었다. 나폴레온 힐 박사가 여기에 오기 전까지는 회사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스톤과 일을 시작할 무렵 그 회사의 수입 보험료 연간 총액은 약 $2,400만 였다. 그리고 스톤의 개인 자산은 $300만. 10년이 지나 나와의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수입 보험료는 $8,400만. 개인 자산은 무려 $1억 6천만 달러가 되었다.
10년 동안의 계약으로 내가 얼마만큼의 보수를 받았는지 궁금할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내가 받은 금액은 스톤이 갖게 된 금액과 비교하자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만 말해두겠다. 게다가 물론 나는 오직 금전이라는 보수를 얻기 위해서 일한 것은 아니었다. 나는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진 것을 원하고 있었다. 그때까지 PMA 프로그램은 편지나 고백에 의해 검증되었지만 나는 10년간 스톤과 일하면서 PMA 프로그램을 확실하게 체득하여 활용하면 틀림없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몸으로 재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를 계기로 해서 나폴레온 힐 재단이 설립된 일이다. 이 재단은 PMA 프로그램을 비롯한 성공과 의욕에 관한 몇 가지 프로그램을 재검증하여 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만드는 일과 함께 이를 전국에 보급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처럼 보급 활동을 편 결과 프로그램이 현재 미국 각지뿐 아니라 몇몇 폐쇄적인 나라를 제외한 많은 나라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런 현상은 내가 이 철학을 체계화시키기 시작했을 무렵인 1908년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문득 한 가지의 금언이 떠오른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성공에 의식을 집중하라. 부를 이룬 몇백 명의 사람들과 인터뷰하는 사이에 나는 그들이 마음을 어떻게 성공에 초점을 맞추었는가를 알게 되었다. 그들 중에는 교육을 받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정규교육은 그들이 멋진 일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준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 특출난 지능 덕분도 아니었다. 무언가 그들의 마음에 와닿아서 소망을 갖게 했고 인생의 다양한 환경을 겪으면서 얻은 요소를 활용하여 자신의 야심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 덕분이었다. 그 무언가란 바로 성공을 의식하는 일이었다. 당신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성공 의식을 발견할 것이다. 정규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던 헨리 포드가 값이 싸고 질이 좋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술을 마스터했을 때도 성공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는 자기가 만든 차를 보급하려면 나라 안의 모든 지역에 꾸준한 판매 활동을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판매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동안 성공에 대한 포드의 확신은 필요한 자금을 얻는 방법을 고려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에게는 자본이 필요했다. 은행이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으나 회사를 건실하게 유지하고 싶었기에 외부의 재무상의 이해관계, 즉 차입금을 만들지 말아야 했다. 먼저 그는 포드의 판매권을 가지는 대리점에만 차를 배정했다. 그리고 대리점이 할당된 대수를 반드시 수령하도록 하고 더욱이 대리점으로 차를 보내기에 앞서서 판매 가격의 일부를 현금으로 미리 지불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모든 판매 대리점을 포드 비즈니스의 실질적인 파트너로 만드는 일이었다. 그렇다고 포드의 주도권에 영향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주도권을 온전히 유지한 상태로 필요한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더구나 그 방식은 판매 대리점으로 하여금 어떤 일이 있어도 차 한 대 한 대를 꼭 팔아야겠다는 의욕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만일 그들이 독립된 사업을 경영한다고 했을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모티베이션이다.
다음은 자전거 경주 선수 오빌과 윌버의 일화이다. 흔히 라이트 형제라고 불리는 그들은 세계 최초로 비행기를 만들었다.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풍등을 만들도록 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그때까지 아무도 느끼지 못했던 날개 끝의 조종 비밀을 발견하게 했을까? 현재에도 그 첫 비행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두 형제가 많은 한계를 초월할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마음과 인생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마음을 경영하고 인생을 경영하고 있었다. 그럼으로써 그들의 성공의식이 밖으로 나타나 그들을 인도해 준 것이다. 라이트 형제가 살던 시대와 현대 사회가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하는가? 물론 다를 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 컴퓨터에 사용되는 수천, 수만 개의 작은 자기 메모리를 생각해보자. 라이트 형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으며 헨리 포드나 앤드류 카네기, 에디슨도 알 리가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조건에서도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않았는가. 1955년 마린 미클슨이라는 청년은 이제 곧 닥쳐올 컴퓨터 시대를 예견하고 개발에 착수하였다. 그는 PMA에서 그 영감과 실행력을 얻었다. 그는 우선 자기 집의 지하실에서 자기 메모리의 시작품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도구와 재료에 들어간 첫 투자액은 100만 원 정도였다. 그의 시작품 제조실에서 일한 최초의 직원은 친구이거나 근처의 주부들이었는데 그들은 협력 동지로서 일했다. 그러나 1960년 후반에 가면서 연 매출액 300억 원의 회사로 성장한다. 자신의 마음에 정신적인 성벽을 쌓아라. 나는 당신의 주의를 끌기 위해 일부러 성벽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마음에 성벽이 있는 것은 그다지 좋은 현상은 아니다. 그것은 겁내는 마음이며 변명이나 책임 전가로 가득 찬 마음이다. 그것은 목표 달성이나 성공이라는 먼 지평선 저쪽에 있는 것에 눈을 돌리지 못하게 해버린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말한 정신적인 성벽이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어떤 특정 위치에 물러서서 그 가운데 가장 완전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찾으라는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성공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나름의 정신적 성벽을 자기 주위에 둘러싸고 있다. 나도 그 방법을 시도해보고 그 유효성에 대해 파악한 사람이다. 그 효과는 다음과 같다. 자기의 마음이 마치 중세의 성벽 같은 배치로 구성되어 있다고 상상해본다. 중앙에는 본체가 있는데 도저히 공격할 수 없고 함락되지 않는 튼튼한 건물이다. 본체 바깥으로 나가면 내성곽이 있는데 그것은 그다지 험난하지 않다. 그 바깥에는 또 하나의 성곽이 있는데 이는 방어의 제1선이다. 성에 접근하는 자는 먼저 그 외벽을 넘지 않으면 안 된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 정신적인 성벽을 너무 높게 쌓을 필요는 없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그 벽을 넘을 수 있게 해두는 게 좋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는 이 벽으로서 거절할 수 있다. 당신이 그런 벽을 쌓으면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벽이 있는 것을 알게 되므로 당신으로서는 유효한 방어 태세를 취할 수 있다. 제1선의 방어벽을 넘어선 사람은 이번에는 두 번째 벽에 부딪힌다. 이것은
당신이 상황에 따라 만들어내는 성곽이다. 당신이 이 벽을 만들어두면 타인은 당신과 공통점을 갖고 있거나 당신과 나눠 가질 중요한 무언가를 갖지 못하는 한 절대 그 벽을 넘을 수 없다. 본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본체는 공간이 작긴 해도 마음이 이 본체 속에 피신하고 있을 때는 외부로부터의 어떤 영향도 받지 않게 된다. 그곳은 가장 심오한 사고가 가능한 장소이며 외부 환경이 작용해도 사고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몰입할 수 있는 장소이다. 한편 그곳은 문제의 본질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아내기에 적당한 장소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체로 본체의 위치조차 알지 못한다.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사고는 항상 허공에 맴돌고 만다. 이 본체 속에서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 본체에서 나왔을 때 어떤 문제에 부딪혔다면 그건 해결할 수 있다 라는 점을 스스로 알 수 있으며 실제로 그 일을 해낼 수도 있다. 처음에는 당신이 물리적으로 세상에서 도피하여 조용한 방에 들어가 앉든가 먼 곳으로 갈 필요가 있을지 모른다. 이 일은 자기 마음속의 본체를 발견하는데 숙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일단 해볼 만하다. 사고를 중단시키는 물리적인 조건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다. 그러나 몇 번씩 자기의 본체 속으로 도피해보면 주위의 물리적 조건은 거의 방해물이 되지 않는 경지에 이른다. 그러면 주위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그러했고 나도 그 경험을 해왔다. 그들이 성공을 이루는 힘은 그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것은 훌륭한 기력 회복법이며 염력과 자신감과 신념의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중요한 기술이다.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함은 모두가 위대한 비밀을 풀기 위한 것들이다. 나는 그 비밀을 제1장 전체를 통해서 강하게 묘사하고자 노력했다. 이제 모두 읽어보았을 터이므로 이미 그 비밀은 당신의 잠재의식 속으로 파고 들어가려고 할 것이다. 잠재의식은 기억한 것을 결코 잊지 않는다. 2장 과거로 향한 문을 닫고 성공을 향해 달리자. 불행을 행복의 계기로 삼다. 불운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그것을 과거의 일로 덮어두기로 하자. 당신의 마음은 언제나 미래로 향한 문을 열어 미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하면 과거의 실패는 미래에서 행운으로 작용하여 당신을 행복으로 이끄는 손을 내밀 것이다. 부와 마음의 평안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아무리 낮은 수준의 일을 하더라도 성공은 자기의 마음속에서 기다리고 있다. 사람은 자기의 일에 가치를 부여하여 마음에 그린 것을 현실적인 것으로 만들어내는 힘을 갖고 있다. 그 힘의 시동을 걸어보자. 내가 미국 버지니아주 와이즈 카운티의 가난한 소년이었을 때 25센트짜리 복권을 산 일이 있다. 상품은 말이었는데 그것이 당첨되었다. 그 시절 농가에서 말은 대단히 가치 있는 재산이었다. 게다가 내가 복권에 당첨되어 받은 말은 아주 훌륭했다. 얼마나 굉장한 행운인가. 주위 사람들도 입을 모아 부러워하고 칭찬해 주었으므로 나는 실컷 뽐내면서 말을 끌고 집으로 왔다. 나는 말을 마구간에 정성스레 메어두고 호밀과 옥수수 같은 먹이를 챙겨주었다. 그런데 그날 밤 말은 마구간을 박차고 도망쳤고
개울가루가 물을 실컷 마신 모양이었다. 말에 대해 아는 사람이라면 짐작하겠지만 말은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말 역시 죽고 말았다. 말의 시체를 끌어다 묻는 데만 그때 돈으로 5달러나 들었다. 행운의 여신이 들으면 배꼽을 쥐고 웃을 일이었다. 그러나 실패해도 뜻하지 않게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이 따른다. 그날의 일을 두고두고 생각해보면 역시 나는 운이 좋았음을 깨닫는다. 그 일이 있고부터 나는 어떠한 도박에도 눈길을 돌리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더 중대한 사건이 있었다. 한 사람이 생명을 잃었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나에게 달아나 버렸으니 더구나 나 자신마저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사건이었다. 그때는 무지막지한 재난이라고만 생각했으나 결국 나에게는 오히려 좋은 결과로 끝났다. 그 당시 나는 개인적 성취의 과학이라는 최초의 성공 프로그램의 첫 원고를 막 완성시킨 때였고 그것을 받아줄 출판사를 찾고 있었다. 드디어 오하이오주 켄턴시의 데일리 뉴스사의 돈 R. 메리트 사장이 그 원고를 받아주기로 했다. 나의 파트너 겸 사업 매니저로서 나서준 셈이다. 한편 제1판을 발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US 스틸의 회장 엘버트 헨리 게리가 맡아주기로 했다. US 스틸은 당시 세계 최대의 기업이었는데 게리 회장은 회사의 중책을 맡고 있는 임원들이 그 프로그램을 한 세트씩 구입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 제의를 듣고 나는 하늘을 날 것 같았다. 그때쯤 데일리 뉴스사의 메레트 사장은 자기 신문에 술 밀매업자와 경찰의 유착 관계를 폭로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다. 메레트 사장의 소개로 게리 회장을 만나기로 한 사흘 전 경찰관 1명과 갱 1명이 메레트 사장을 습격하여 살해해버렸다. 그들은 내가 메레트 사장과 친숙한 사이였으므로 나도 캠페인에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만약 내가 메레트 사장과 함께 있었다면 총에 맞았을지도 모른다. 불행 중 다행히 몇 시간의 차이로 나는 그들의 총알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몸을 숨겨야 했다. 1년이 지나서야 겨우 범인들이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되었고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게리 회장은 그동안에 병사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나의 계획은 몽땅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은신하고 있는 사이에 귀중한 시간을 낭비한 것은 물론 출판해줄 사람도 없어졌다.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더 후퇴해버렸다. 나는 정신을 차려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행운은 또 찾아왔다. 출판해줄 사람을 찾은 것이다. 그 경위에 대해서는 에피소드가 있으나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자. 만일 그런 참혹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게리 회장의 제안대로 프로그램이 US 스틸 사내에 배포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쩌면 나는 대기업의 도구로 안주하지 않았을까? 나는 그 점을 깨닫게 된 것이다. 대기업이 인류를 위해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본래의 사명을 잊었을 때 나는 그 기업에 대해 비판을 서슴지 않는데 만약 내가 대기업의 심부름꾼이 되었다면 그런 비판을 하는데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역경을 극복한 사람에게는 그를 능가하는 보상이 따른다. 당신은 이 제목을 기억해 둘 수 있겠는가? 카드에 적어
그것을 늘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매일 읽어보면 좋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열쇠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내가 조금 전에 말했던 위대한 비밀에 가까운 것이다. 이 말을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심어두면 좋을 것이다. 후회스러운 일이나 괴로운 추억 또는 억울함만이 남아있다면 자신의 과거로 향한 문을 닫으라. 꼭 그렇게 하라. 당신은 부와 마음의 평안을 구하고 있다. 부를 향하는 길도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길도 그 불쾌한 추억이 남아있는 묘지 한가운데를 지나가지는 않는다. 당신이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면 거기에 맞지 않는 어떤 사고나 마음의 반응도 자동적으로 거절하게 될 것이다. 당분간은 그 훌륭한 마음의 사령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 나가면 좋겠다. 더불어 부정적인 마음의 영향을 피하도록 하자. 특히 인생에서 모든 광명을 빼앗고 황금의 광채를 강탈해 버릴 만한 후회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나는 3만 명의 남녀를 상대로 실패와 패배에 직면했을 때에 내구력을 조사한 일이 있었는데 그 조사를 통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단 한 번의 좌절로 패배감이 온몸에 젖어버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결과를 아직 확실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높은 목표를 추구하고는 금방 포기해버린다는 것이다. 또한 패배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과거로부터 끌고 온 패배감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알아냈다. 과거의 문을 닫는 대신 사람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문을 향해 되돌아가곤 한다. 그런 유형의 포드나 에디슨처럼 시련을 딛고 성공한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 아서 데시오라는 남자가 있었다. 그는 재산을 몽땅 탕진해버린 데시오 집안의 실패를 딛고 발돋움하여 새롭게 집안을 일으킨 사람이다. 그의 가업은 트레일러 하우스를 판매하는 일이었다. 부친이 죽고 사업을 물려받은 그는 그의 나이 20세 때였다. 아버지가 장사를 할 때도 시원찮았는데 풋내기인 그가 물려받았으니 결과는 더욱 뻔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곧 가게를 정리하고 사업을 그만두었을 것이다. 그러나 데시오는 그러지 않았다. 인디애나주 엘크하트 카운티의 철도 연변에 있는 차고에서 사업을 시작한 데시오는 소형이면서도 운반이 간편한 트레일러 하우스를 차례로 설계했다. 물론 조사를 통해 시장 수요를 파악한 후의 일이었고 그것이 성공의 기반이 되었다. 당시로서는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제너럴 모터즈 방식, 다시 말해서 수요에 맞추어 모델을 자주 바꾸는 방식이었다. 그 시절에는 신혼가정과 은퇴한 부부가 가족 구성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두 계층이 트레일러 하우스의 주요 구매층이었는데 데시오는 그 점을 꿰뚫어 보았다. 트레일러 하우스의 제조를 거기에 맞춘 것이다. 판매 대리점 네트워크도 만들었다. 대리점에 4가지의 트레일러 하우스를 구입하게 하여 서로 경쟁을 시킨 것인데 이런 노력을 통해 4년 안에 그의 회사는 판매고를 500%나 신장시킬 수 있었다. 4년간 그가 벌어들인 돈은 500만 달러를 넘었다고 한다. 몇 년 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인생과 실패와의 관계는 참으로 분명하다. 그것은 사람들이 실패를 실패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함께 살아간다는 점이었다. 그들은 항상 실패에 대해 이야기했다.
비록 화제가 바뀐다 해도 언제나 대화의 본질은 실패였다. 그들의 생존 방식은 과거형이며 옛날 이야기를 함으로써 아픔을 씻으려고 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미래형으로 이야기한다. 그들의 눈은 지나간 일이 아니라 항상 다가올 미래에 쏠려 있다. 그리고 큰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그 점은 내가 카네기의 지시에 따라 성공 법칙의 체계화를 위해서 공동 작업을 할 때 협조를 얻어낸 507명의 성공인들에게서도 느꼈던 점이다. 그 성공한 사람들은 미래를 향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실패는 뒤에 팽개쳐 두고 오면 절대 따라오지 않는다 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의 대화에서 실패라는 말을 찾아보지 못했다. 나는 마음의 평안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공과 실패에 대한 또 하나의 특징을 알아냈다. 마음의 적의와 타인에 대한 부러움이 가득한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갖추지 못했음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적의와 선망은 자기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든다. 실패한 사람은 타인의 성공하는 모습이 조금만 비춰도 시기와 증오로 자신을 괴롭힌다. 성공한 사람들과 대화할 때마다 느끼는 점은 그들은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들을 호의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의 태도에는 질투 따위가 전혀 없으며 타인에게서 무언가를 배우려는 자세로 일관한다. 한편 실패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에게서 어느 구석에라도 결점이 없는지 그것을 찾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그 사람에게서 아무런 약점도 발견하지 못하면 비즈니스 이외의 개인적인 면에서 약점을 찾으려고 하며 적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그런 짓을 하다 보면 안타깝게도 자기 자신의 마음만 불안에 휩싸이고 평안을 얻지 못한다. 3장 마음가짐에 따라 경제적인 부와 마음의 평안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지능과 염력이 보통 사람보다 크게 뛰어나거나 능력이 탁월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들의 업적을 보면 그들을 기꺼이 천재라고 불러야 마땅함을 알 수 있다. 그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지능이 뛰어난 것도 아니지만 그 능력을 삶의 중심으로 이끌어내 적극적으로 활용한 능력은 그들의 적극적인 사고방식, 즉 PMA라고 단언할 수 있다. 나는 헨리 포드나 앤드류 카네기, 토머스 에디슨과 같은 인물들과 대화를 해보았으나 그들은 예외 없이 어떤 공포라든가 회의를 품지 않고 원하는 바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PMA다. 앤드류 카네기가 PMA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음을 나는 이해했다. 그는 나에게 어떤 일을 지시하기 전에 내가 PMA를 갖고 있는지를 먼저 살폈다. 그것은 정말 유별난 조사 방식이었다. 그는 성공자들을 분석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1908년의 어느 날 책상 저쪽에서 매서운 눈빛으로 나를 보면서 말했다. 자네하고는 정말 오랫동안 대화를 해왔네. 나는 어떤 사람이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고 그리고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이 되는지에 관한 비화를 자네에게 가르쳐왔어. 사실 이 일을 하고 싶어하는 희망자가 240명이나 되었지만 나는 일부러 자네를 선택했네. 할 수 있겠지? 나는 세계적으로 극히 뛰어난 사람들을 자네한테 소개하겠네. 자네는 그들에게서 공통된 성공 철학을 찾아내는 거야. 그런데 자네는 앞으로 20년간 이 일을 위해 자신을 던질 수 있겠나?
그동안 나는 자네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전혀 주지 않을 걸세. 내 생각을 모두 자네에게 말한 셈이네. 이제 자네가 대답을 할 차례야. 예인가 아니오인가를 분명히 말해주면 좋겠어. 나는 앞으로 닥칠 위험한 장애에 대하여 머릿속으로 면밀하게 그리고 빠르게 따져보기 시작했다. 내가 넘어야 할 장애물, 내가 찾아내야 하는 일, 그리고 그동안 내 힘으로 생활비를 벌어야만 한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 생각했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고와의 격투가 29초간 계속되었다. 만일 그때 내가 부정적인 사고에 져버렸다면 그 이후 나는 계속해서 그런 부정적인 사고에 시달렸을 것이다. 내가 어떻게 29초가 걸린 것을 알았을까? 내가 예 하고 대답했을 때 카네기가 책상 아래에 두었던 스톱워치를 꺼내서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내가 PMA를 보여줄 때까지 1분간만 기다려줄 예정이었다고 말을 했다. 1분이 지나도록 대답이 없으면 나는 그 일에서 제외시킬 작정이었다는 것이다. 나는 31초의 차이로 그의 예상을 충족시켰다. 그리고 그 결단이 나 자신은 물론 수백만 명의 인생을 전환시키고 발전시키는 결과를 이룩해 냈다. 그때 나는 기회를 잡은 것이다. 물건을 획득하려는 동기와 자유로워지려는 동기 간의 대립을 피하라. 신체의 자유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알기 쉬우나 마음의 자유에는 미묘한 문제가 있다. 공포와 분노는 마음을 철창 저쪽에 가두어 버린다. 죄의식은 마음의 족쇄를 채운다. 물건을 획득하려는 동기는 그 자체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신체와 마음의 자유라는 훌륭한 동기와는 대립하게 마련이다. 물질적인 것을 얻고자 애쓴 나머지 우리는 마음의 자유를 포기해버리기 때문이다. 정직한 행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마음의 공포와 죄의식이 싹트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뿐 아니라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재산을 늘린 사람은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성공이 가져다주는 진정한 기쁨과 보람을 자신에게 팽개쳐버리게 된다. 규칙에 따라서 이긴다면 자기 마음을 위해 좋은 일을 한 셈이 된다.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긴다면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패배다. 나는 청년기에 일하기 시작한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인생의 교훈을 젊은 시절에 체득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일을 하던 시기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나는 비즈니스 칼리지를 갓 나온 10대로서 세상의 이치도 잘 모르는 철부지였다. 나의 고용주는 은행을 몇 개나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는 자기 아들에게 인근 마을에 있는 자신의 은행에서 출납을 담당하게 했다. 어느 날 밤 그 마을에 있는 호텔의 지배인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 그 은행가의 아들이 사고를 쳤다고 말했다. 그는 사태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지배인은 고용주와 연락이 닿지 않자 나에게 전화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했지만 나는 다음 날 곧장 열차를 타고 그 마을로 갔다. 은행에 도착해보니 문은 닫혀 있었으나 열쇠가 채워져 있지 않았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니 금고가 열려 있고 녹색 지폐가 창구 카운터 언저리에 잔뜩 흩어져 있었다. 호텔 지배인이 말한 것이 바로 이 일이었을까? 고용주의 아들이 이런 짓을 저질렀단 말인가? 나는 문을 닫고 소화기를 들었다. 어렵게 고용주와 연락이 닿아 내가 이 마을에 온 이유와 여기서 본 사실을 그대로 보고하자 그는 낭패한 듯이 말했다.
그 자리에서 돈을 세어 모자라는 돈을 내 구자에서 꺼내 메꿔주게. 나는 바닥에 앉아서 돈을 세기 시작했다. 그리고 장부와 대조해 보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1센트도 분실되지 않았다. 고용주의 아들은 돈을 뿌려두기만 했을 뿐이었다. 그 당시 나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겨우 먹고 살 정도의 빠듯한 생활의 연속이었다. 그런데 여기 이 자리에 5만 달러에 가까운 돈이 아무렇게나 쌓여있지 않은가. 여기서 절반만 내 호주머니에 넣는다고 해도 그 누가 알겠는가 하는 못된 생각이 불쑥 고개를 들었다. 그 아들이 정신이 불안정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다. 만약 돈이 없어지더라도 누구든지 그 아들이 저지른 일로 생각할 것이다. 그가 1센트도 훔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순간 나 외에는 없었다. 무력이라는 이름의 동기는 나를 강렬하게 충동질했다. 그러나 나 자신의 자유를 원하는 동기는 그래서는 안 돼 하고 말했다. 그리고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나를 정직하게 버티게 해주었다. 무엇인가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그때의 동기에 딱히 이름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 무엇인가는 내가 집을 떠나기 전에 계모와 했던 이야기와 관계가 있을지 모른다. 계모는 나와 작별하면서 항상 자기 자신과 함께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과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조절해야 한다는 점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돈을 전부 금고속에 정리해 넣고 고용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부족한 금액을 채워 넣을 필요가 없으며 한 푼도 분실되지 않았음을 보고했다. 나는 마음의 평안을 가득 안고서 은행문을 나섰다. 자유로움과 기쁨에 겨워 가슴이 힘차게 뛰었다. 그날 이후 나는 자유의 동기를 물질적인 면의 동기보다 우선에 두기로 작정했다. 그럼으로써 나는 나 자신의 내부의 자유든 외부의 자유든 막힘이 없이 필요한 돈을 정당하게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다. 그 점이 나를 곧바로 앤드류 카네기가 있는 곳에 달려가도록 만드는 동기가 되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 접근시켜 주었다. 나의 고용주는 아들의 평판을 지켜주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며 고마워했다. 그 감사의 징표로서 그는 내가 나중에 조지타운 대학의 법학부에 입학할 때 큰 힘이 되어 주었다. 그 일이 내가 카네기를 인터뷰하게 된 계기를 만들어준 것이다. 내가 만일 그날 밤의 일에서 물질적인 욕망에 굴복해버렸다면 PMA 프로그램은 결코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에머슨의 말처럼 인간 행동의 구석구석에는 말없는 파트너가 존재하고 있다. 인생에서 사사로운 거래에 매달리려는 사람에게는 재앙의 운명이 닥쳐올 뿐이다. 7장 열정을 가져야 기회의 문이 열린다. 자기 자신을 파는 세일즈맨. PMA 프로그램의 원형을 정리하는 일에 매달려 있는 동안 나는 세일즈맨을 위한 세미나 트레이닝을 해가며 생활비를 벌었다. 내가 지도하는 곳에 3만 명 이상의 사람이 몰려와서 훈련을 받고 갔다. 내가 세미나 참가자에게 처음 가르친 것은 어떤 영업이라 해도 무엇인가를 팔기 전에 먼저 그 상품을 자신에게 팔아야 한다는 점이었다. 말하자면 상품을 자아에게 익숙하게 만들어 고객에게 자신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더욱이 자신도 그 상품을 좋은 물건이라고 확신해야 하겠다. 뉴욕에 있는 생명보험회사의 중역은
흥미있는 증상을 보이는 사람을 나에게 보내온 일이 있다. 그 회사에 30년 이상이나 다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수한 판매 실적을 올리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성적이 뚝 떨어졌다고 했다. 원인은 아무도 몰랐다. 본인도 몰랐고 중역들도 도저히 알 수 없었다. 그래서 회사는 나에게 그 환자의 진단을 의뢰했다.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외출하여 일하는 모습을 관찰했다. 나는 그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금방 알아차렸다. 그는 같은 분야에서 30년 동안이나 일했으므로 세일즈 활동을 하기에는 너무 나이를 많이 먹은 게 아닐까 하는 공포심을 갖고 있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나이를 의식하는 말을 했다. 그의 공포는 노이로제에 가까운 상태로까지 발전하여 걸어 다니는 것조차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할 지경이었다. 그는 이젠 틀렸다고 생각해버리면서 고객에게 거절당하는 일을 각오하고 있었다. 그는 자아를 완전히 파묻어버리듯 거절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전에 그 소리를 기대하는 것 같았다. 상대에게 거절당하기에 그보다 더 좋은 태도는 없을 것이다. 사무실로 돌아와 나는 그에게 말했다. 옛날에 다른 사람이 썼던 구식 나팔형 보청기를 찾아보시겠습니까? 나는 귀가 나쁘지 않아요. 그는 기분이 언짢은 투로 말했다. 그렇지요. 당신은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고객이 아니요 하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아니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력을 떨어뜨려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는 나팔형 보청기를 귀에 대고서 들리지 않는 척하는 겁니다. 상대가 아니요라고 해도 관계없이 계속해서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억지로 판매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은 서로 확인했다. 드디어 그는 어디서 엄청나게 큰 보청기를 구해와 실제로 그것을 들고 세일즈에 나섰다. 보청기를 사용한 지 일주일 만에 그는 9명의 가능 고객 가운데 6명으로부터 계약을 따냈다. 다음 주에는 12명을 만나서 8명과 계약을 했다.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활약이었다. 그의 자아는 아니요에서 예로 되돌아왔다. 그리고 그는 이제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청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의 청력은 정상이지만 청력장애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고 있다. 왜냐하면 내 아들 브레어가 태어날 때부터 귀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이는 귀가 없음을 숨기기 위해 머리칼을 길게 기르고 학교에 다녔다. 그러자 다른 아이들이 긴 머리를 가지고 놀려댔다. 그것은 아이의 자아에 큰 상처를 주었다. 그래서 나는 아들에게 머리를 짧게 자르라고 말했다. 만일 다른 아이들이 귀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 준다면 그것은 너에게 아주 좋은 일이 될 거야. 나는 그런 말을 해주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다른 아이들이 이제는 친절하게 대해 주었으며 아들은 귀가 없다는 것을 전혀 걱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성장하였다. 토머스 에디슨이 자신의 청력장애를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그 태도에 나 역시 큰 영향을 받았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가 찡그린 얼굴이나 풀이 죽은 표정을 보인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오히려 그의 표정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나의 자아는 내가 움직이고 있다. 제 멋대로 날뛰지도 않고 제한도 받지 않으며 내가 명령한 대로만 움직인다. 자아를 재정립함으로써 부를 획득한 레이 컨리프.
나는 다른 사람의 자아를 재정립하는데 필요한 처방을 몇 번인가 해준 일이 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잘 알아야 했다. 그러므로 당신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처방전을 쓰고 싶다면 당신 자신을 모르면 안 된다. 너 자신을 알라는 옛 금언을 머릿속에 새겨두기 바란다. 나는 너무 이른 나이에 은퇴하게 된 사람이 다음 인생을 정하지 못해 고민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레이 컨리프라는 남자도 그랬다. PMA 프로그램의 오래된 고객인 그는 시카고에서 캐딜락 대리점을 경영하고 있었고 꽤 많은 자산을 모았다. 그래서 그는 1년간의 휴가를 보내기 위해 상점 문을 닫았다. 그의 말에 따르면 충전을 위한 휴식이었다. 그러나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그는 점차 안정을 잃게 되었다. 드디어 그는 캐딜락 대리점으로 더 좋은 점포가 없는지를 찾기 시작했다. 아무리 봐도 좋은 매물이 없었다. 다시 반년이 지나갔다. 그동안 생활비를 벌지 못했기에 모아두었던 돈을 많이 써버렸다. 그가 PMA 프로그램을 응용하기 시작한 것은 대략 그때쯤이었다. 그 전까지 레이 부부는 집에서 일하는 사람을 쓸 정도의 생활을 했으나 그때는 그들을 해고하고 자기들이 식사를 준비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어느 날 레이는 샤워를 하다가 문득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다. PMA 프로그램 안에 나오는 말 가운데 잘못에 대한 것이었다. 똑같은 잘못을 자신이 저지르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는 자아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기아에 떨게 만들고 있었다. 자아를 지나치게 억누르고 있었다고 하겠다. 그는 나에게 찾아와 개인적인 상담을 부탁했다. 상담이 끝나자 그는 나는 이제 어디로 가면 좋습니까? 하고 물었다. 나는 그의 아내가 오래전부터 밍크 코트를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코트는 당시 $3,000나 했다. 한편 그의 자가용은 캐딜락이었지만 상당히 작은 편이었다. 그의 옷도 좋은 옷이었지만 유행이 지난 것이었다. 나는 그에게 필요한 것을 몇 가지 알려주고 싶었다. 레이, 노트와 펜을 주게. 부를 얻기 위한 처방전을 써줄 테니. 나는 종이에 4가지 처방을 적었다. 1. 가까운 캐딜락 대리점에 가서 지금의 차를 팔고 마음에 드는 새 차를 산다. 2. 고급 모피점에 가서 밍크 코트를 산다. 그것이 $3,000 이상이라도 무조건 구매한다. 그것을 선물용으로 포장해 받는다. 3. 양복점에 가서 멋진 고급 양복을 5-6벌 정도 맞춘다. 그리고 넥타이, 와이셔츠, 구두도 새 양복에 어울리게 마련한다. 4. 밍크 코트를 새 차에 싣고 제복을 입은 운전수를 고용한다. 그리고 본인이 집에 없는 사이 그 운전수를 통해 새 차와 코트를 부인에게 전달한다. 그리고 추가문을 적어 넣었다. 이 4가지를 당장 실천에 옮기시오. 끝나거든 다시 나를 찾으시오. 다음 처방전을 써주겠소. 이 처방전만으로도 충분하겠지만 또 필요하다면 새 캐딜락과 밍크 코트가 전달되었을 때 그의 아내는 수치를 거부했던 모양이다. 그러나 운전수는 그녀에게 열쇠를 전달해주고 돌아가 버렸다. 코트는 자동차 좌석에 놓여 있었다. 아내는 코트를 입어보았다. 그 코트는 몇 주일 전에 그녀의 눈에 들어왔던 그 멋진 코트임에 틀림없었다.
갑자기 그녀는 자신감과 용기가 솟아오름을 느꼈다. 같은 현상이 레이에게도 일어났다. 마치 마법과 같은 사건이었으나 그것은 결코 마법이 아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전에 그의 집에서 일하던 요리사와 가정부가 찾아와 일을 시켜달라는 부탁을 했다. 컨리프 부인은 서슴지 않고 그들을 불러들였다. 한편 레이에게는 친구가 전화를 걸어와서 볼티모어에 캐딜락 대리점을 살 수 있다고 귀띔을 해주었다. 잘 알아보니까 무척 조건이 좋은 거래였다. 거래하는데 15만 달러가 필요했다. 그 돈은 그에게 벅찬 금액이었으나 그의 자아가 머리를 들기 시작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누군가가 돈을 빌려줄 것이고 그 돈은 반드시 손에 들어온다 라고 스스로 말했다. 다음 날 그는 유복하게 지내는 지인을 찾아갔다. 그는 돈이 엄청나게 많았기에 레이가 그 전부터 열등감을 느끼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정이 좀 달랐다. 그렇게 심하던 열등감을 조금도 느낄 수가 없었다. 그는 가슴을 펴고 돈을 빌려달라고 말했다. 이 일을 되찾기 위해 15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좋습니다. 그는 레이의 말을 끊었다. 됐어요. 이제 당신이 다시 일을 한다니 나도 기쁩니다. 항상 실적이 좋았잖소. 좋소. 투자하겠소. 그는 레이에게 15만 달러짜리 수표를 끊어주고는 다시 말했다. 돈은 이익이 나면서부터 돌려주어도 돼요. 그렇게 해서 레이 컨리프는 다시금 캐딜락 대리점을 시작했고 일도 잘 되어갔다. 이런 일들은 새로 맞춘 와이셔츠를 다 입어보기도 전에 일어났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실망할 일이 있었다. 내가 그다지 놀라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그건 말이지 나는 이런 일을 몇백 번 보아왔거든.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거요. 그렇게 말해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나로서도 즐겁지 않을 까닭이 없다. 다시 한번 PMA가 빈곤 의식을 대신해 자리를 차지하는 신나는 광경을 본 것이다. 성공의식이란 반드시 성공을 이끌어낸다. 그 열쇠는 자아다. 자신 있는 신념으로 가득 채워져 자기에게 맞는 수단으로 유지되는 자아인 것이다. 레이가 돌아간 다음에야 내 뺨에 미소가 흘렀다. 위대한 비밀의 계시.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주 부딪힌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대개 다른 사람이 연관되어 있어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설득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한편 그 사람을 위해서 상황을 매력 있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만일 당신이 그 사람을 잘 안다면 자아의 힘을 사용하여 상대가 원하는 이미지를 보여주면 된다. 상대를 잘 모를 경우라도 그런 상황의 중요성을 철저하게 파악하여 매력적인 그림이 되게끔 그려내면 된다. 나 자신도 언젠가 자아가 흔들린 일이 있다. 내가 메레트 사장과 어떤 관계였는지는 이미 말한 바 있다. 그가 살해당함으로써 나의 첫 출판이 늦어졌던 경위도 이야기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나는 대기업의 어용 딱지를 붙이지 않고 지내게 되었다. 이미 말했듯이 밀매의 고발에 내가 관련되었다고 의심했던 자들을 피하기 위해 나는 그곳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숨어 다니는 동안 당연한 일이지만 나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때 자칫하면 자신의 재능에 대한 신념마저 사라질 뻔했다. 나는 자신을 꽉 붙들고 있는
공포의 속박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다. 새로운 출판사를 찾아야만 했으나 게리 회장이 죽고 없었으므로 나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미개척 분야에서 더구나 무명의 자리에 있는 나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의 자아가 다시 일어서고 성공의식이 꿈틀대며 일어남에 따라 내부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필라델피아에서 출판사를 찾으라는 목소리였다. 나는 필라델피아의 출판사를 전혀 몰랐지만 나의 내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나는 $50를 들고 퀘이커 교도들의 도시인 필라델피아로 달려갔다. 반쯤은 잘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미친 짓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필라델피아에 도착하여 먼저 직업별 전화번호를 뒤적였다. 하루에 2달러인 값싼 잠자리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때 일어난 일은 이제까지 이야기해온 것 가운데 가장 놀랄 만한 일이었다.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비밀의 계시가 여기 나온다. 전화번호부를 뒤적이고 있는데 나의 내부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꽤 큰 목소리였다. 싸구려 하숙집을 찾으려 하지 마라. 이 동네에서 최고급 호텔에 투숙하라. 그리고 그 호텔의 최고급 스위트룸에 들어가라. 나는 전화번호부를 덮어두고 눈을 깜빡여 보았다. 주머니에는 겨우 $35밖에 없다. 그러나 내부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나는 짐을 집어들고 가슴을 쭉 편 채로 최고급 호텔로 갔다. 그리고 스위트룸을 잡았다. 하루에 $25나 하는 방이었다. 숙박카드에 사인을 했을 때 나는 나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졌다. 자아와 신념이 나의 내부에서 뻗어나왔다. 그때는 아직 위대한 비밀이라는 말을 생각해내지 못했지만 분명히 그런 힘이 나를 조종하고 있음을 느꼈다. 당시 벨보이에게 주는 팁이 보통 25센트였는데 나는 $1를 주었다. 호화로운 의자에 걸터앉자 다시 내부의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더욱더 커졌다. 싼 곳에 숙박하면 너는 쪼들릴 것이다. 그런 환경에서는 출판사와 교섭하는데 무척 불리하기 때문이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자아 추진 장치다. 너는 이 훌륭한 스위트룸에서 그것을 얻고 있다. 자, 너의 마음은 이제 적극적인 면으로만 생각하도록 해라. 그것이 성공을 가져다 준다. 준비는 되었는가? 너의 연구를 출판해 줄 만큼 재력이 있는 사람들 모두를 의식 속으로 불러들여라. 자, 그 사람들의 이름을 생각해내라. 정확한 이름이 나오면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너의 희망을 전달하는 것이다.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내 책을 출판해 줄 만한 사람의 이름을 훑어갔다. 3시간 정도 그러고 있자니 머릿속이 텅 비는 기분이었다. 그러다 갑자기 어떤 이름이 떠올랐다. 그 이름이 내가 찾던 사람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는 코네티컷주 메리든사의 엘버트 루이스 펠튼 씨였다. 나는 펠튼 씨 개인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몰랐다. 고작 안다고 해봐야 그 사람이 의지의 힘이라는 책을 출판했다는 사실과 몇 년 전인가 그의 광고를 나의 잡지였던 힐의 황금률에 실었다는 정도였다. 나는 즉시 펠튼 씨에게 속달 편지를 보냈다. 나의 인생의 성공 법칙에 대한 연구 성과를 새로 출판하는 영광을 당신에게 드리려고 한다는 내용의 편지였다.
이틀 뒤에 펠튼 씨가 나를 만나기 위해 필라델피아로 떠났다는 전부가 왔다. 그 사람이 나의 스위트룸에 왔을 때의 얼굴 표정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도 와, 이런 스위트룸에서 지내는 작가라면 틀림없는 작가지. 원고는 1800페이지, 무게는 3kg이나 되었다. 나는 그것을 펠튼 씨에게 건네주었다. 그는 페이지를 들춰 읽기 시작했다. 30분쯤 지났을까? 그는 원고를 덮더니 그것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나는 이 매뉴얼북을 출판하고 당신에게는 인세를 지불하겠소. 그는 타자기를 가져오도록 하고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도중에 그는 인세는 선불을 원합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수표를 끊어주겠소 하고 말했다. 나는 아무런 부담 없이 얼마든지 선생께서 좋을 대로 하시지요 하고 말했으나 마음속으로는 자아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대로 일이 잘 진행되길 원했다. 500달러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수개월이 지난 뒤 그 매뉴얼은 빛을 보게 되었다. 드디어 성공의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책이 나온 것이다. 계약일로부터 출판되기까지 몇 달은 아주 보람있는 날이었다. 나는 적극성을 이렇게 회복했다. 나의 성공은 우회적인 길을 걸은 결과지만 이 책의 독자는 그러한 우회로를 걸어가지 않아도 적극적인 마음 자세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나폴레온 힐 재단에서는 이를 위하여 서적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세상에 내보내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무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의 인도를 받은 것일까? 무언가 외부로부터의 힘이 작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념을 가진 마음과 마음이 예민하게 반응한 것이다. 물리적인 차원을 넘어서 파장이 꼭 들어맞았다고 표현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조금도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원인과 결과의 문제일 뿐이다. 다만 그 원인과 결과를 연결짓는 과정이 해명되지 않았을 뿐이다. 자아의 추진 장치를 찾아라. 자아를 끌어올리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나의 프로그램으로 성공한 보험 세일즈맨이 많은데 이것은 그중 한 사람의 이야기다. 그는 고급 차를 타고 있었다. 그의 자아 추진 장치는 조금 남다른 데가 있었다. 그것은 멋진 골프 가방과 그 안에 있는 골프 클럽 한 세트였다. 그것은 항상 차 속에 잘 보이도록 놓여져 있었다.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골프를 즐긴다는 점과 언제든지 골프장에 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남에게 인상 깊게 심어주었다. 자신에 대한 일이기도 하며 동시에 타인에 대한 일이기도 했다.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성공의 행동 양식을 개발하지 않았다면 과연 성공하지 못했을까? 하는 데는 나로서도 의문이 간다. 그러나 그런 멋진 골프 세트가 그의 자아 추진 장치가 되었다는 점은 확실하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큰 부자가 되었다. 또 한 사람, 그는 보험 대리점을 하고 있었는데 8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었다. 고객과 대화할 때는 그것이 마법의 지팡이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았다. 그는 매사추세츠 뮤털 생명보험회사 대리점에서 최고의 실적을 올리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반지를 새로 만들기 위해 보석상에 맡겨두었는데 물건이 나올 때까지 며칠 걸렸다. 그동안 그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일의 성과가 별로 없었다.
다양한 설득 기법을 응용해 보았으나 고객이 좀처럼 계약을 해주지 않았다. 대화를 할 때 시선을 손에 집중시키는 버릇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반지가 없었다. 그 때문에 톱니바퀴가 겉돈 것이다. 드디어 반지가 그의 손에 다시 돌아왔다. 그는 일을 하러 나섰다. 그날 6명의 고객과 만났는데 전원이 계약을 체결해 주었다.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던 상황이었다. 내가 만일 그렇게 서치라이트 같은 반지를 끼고 다닌다면 오히려 불안한 느낌이 들 것이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 믿을 만한 힘은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자기 자신을 알고 자아를 발견하여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면 모든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느낀다. 마치 얼룩말 근처에 사자가 나타났을 때 얼룩말이 보여주는 반응과 비슷하다. 그것은 음성 상태로 나타나고 얼굴 표정이나 신체의 움직임, 명확한 사고, 확고한 희망, 적극적인 마음 자세, PMA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런 힘이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며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킨다. 당신이 자기 마음의 중심에 있는 자아에게 명령을 내리는 최고 사령관이 되면 당신이라고 하는 나라의 영주가 되는 셈이다. 당신은 이미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 당신은 물질과 정신 양쪽의 풍요로움을 얻기 위하여 망설이지 않고 전진한다. 당신은 공포를 모른다. 당신의 마음은 공포에서 해방되어 자유롭다. 즉, 당신은 이미 자유인이다. 만족스러운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좋은 성과를 거두는 인생을 살 수 있다.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자아의 그물을 다시 짜지 않으면 안 될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대단히 드물다. 따라서 그런 사람을 위하여 이 책의 일부를 할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건전한 자아는 건전하고 평안한 마음을 얻는 수단으로서 비길 바가 없는 주체다. 그러므로 당신은 자기 주장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족한 기분을 가지도록 방법과 목적 그리고 조건을 갖춰 나가야겠다. 여기까지 써놓은 사례는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당신이 알고 있는 성공인들, 그 사람들의 방식을 연구하면 도움이 된다. 아마 그 사람은 위대한 비밀을 손에 넣고 있는 사람이겠다. 모두 부자 되세요.